할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2. 늦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할멈이 40 가까이 돼서 낳은 자식. 그래서 더 귀했습니다. 아들은 부지런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해지면 새끼를 꼬았습니다. 느리지만 착실하게 조금씩 모았어요. 그러다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 김진사 댁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천을 대줄 테니 보증만 서면 된다. 아들이 할멈한테 물었어요. 할멈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배 밑이 서늘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했습니다. 젊으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올까 싶었으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장사가 기울었습니다. 장이 안 섰고 물건이 안 팔렸고 미천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진사 댁에서 빈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보증을 섰으니 갚으라고. 미천이 아니라 빚이었다고. 원금의 이자까지.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진사댁 아전이 웃었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잖소. 아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곳에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집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아들이 뒷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찾으러 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할멈은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굶었어요. 그래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게 무너진 사람은 울지도 못합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할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매일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할멈이 왔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 집구석에 천벌이 내릴 것이야. 내 자식들이 너 꼴을 볼 것이야. 하늘이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해 다녔어요. 저러다 탈난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라고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냥 뒀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마님만 가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진사댁 큰아들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넘기지 못하고 사흘 내내 토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뭘 잘못 드셨나 원인을 모르겠소. 처방을 썼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흘째 되던 날 죽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곳을 봤습니다. 기와집 앞. 매일 저주를 퍼붓는 할멈. 저 노인네 저주가 통한 거야. 무당한테 뭔가 시킨 게지. 할멈은 아들 소식을 듣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진사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증세가 똑같았어요. 열, 구토, 온몸에 경련. 사흘을 버티다 눕고 나흘째에 숨을 거뒀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증세로 한 집에서 2달 사이에. 이번엔 마을 사람 전체가 확신했습니다. 할멈 저주야. 귀신을 부른 거야. 이러다 진사댁 다 죽는 거 아니야?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갔습니다. 포졸이 나왔습니다. 할멈을 잡으러. 할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왔을 때 마당에 앉아서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주를 걸었느냐? 할멈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걸었다. 포졸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거든요. 그 집에 천벌이 내리길 빌었다. 매일 빌었다. 그게 저주면 저주다. 포승줄이 묶였습니다. 할멈은 그제야 손에 든 콩을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자백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형이 결정됐습니다. 그 무렵 고을 장터 국밥집에 조용한 손님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갓을 깊이 눌러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놓으면서 주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사댁 이야기.
저주 이야기, 할멈 이야기. 그러다 누군가 한 말이 귓속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소? 큰마님은 멀쩡한데 왜 큰아들이랑 진사만 죽었을까? 저주는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통하나 봐. 좌중이 웃었습니다. 그 손님만 웃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릇을 밀었어요. 밥을 다 먹지 않았는데 박문수가 움직인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먼저 진사댁 부엌을 살폈습니다. 아전에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부엌을 봤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약재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그리고 약재 단지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도자기 단지. 뚜껑이 꽉 닫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거무탕 가루였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도 쓴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박문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양에서 약재를 다루는 의원 하나가 불려왔습니다. 밤새 말을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의원이 단지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루를 손끝으로 아주 조금 찍어서 코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놨습니다. 초호입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확실하오? 틀림없소. 이걸 조금씩 음식에 넣으면 열이 나고 구토를 하고 사흘에서 나흘 사이에 죽소. 그리고 흔적이 거의 남지 않소. 꿀이 섞여 있는 건 냄새를 가리려는 거요. 단 것에 섞으면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소. 박문수가 단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음식에 넣었다면 누가 먹는 음식에 넣었겠소. 진사댁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엔 방이었어요. 큰마님 방, 둘째 마님 방, 둘째 마님 방 깊숙이 옷 사이에 끼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한지에 쌓인 작은 봉투 같은 가루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 날짜 2개. 첫 번째 날짜, 큰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던 날. 두 번째 날짜, 진사가 아프기 시작하던 날. 박문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둘째 마님이 직접 담갔습니다. 큰아들이 죽으면 재산이 진사에게, 진사가 죽으면 재산이 마님에게. 그 순서대로 독을 탔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건 둘째 마님 몫이었습니다. 국에 넣었을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할멈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주를 퍼붓는 할멈. 사람이 죽으면 모두 할멈을 볼 것입니다. 마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할멈을 가장 완벽한 방패로 썼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진사댁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둘째 마님이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담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마패 앞에 무릎을 꿇은 마님 얼굴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할멈이 풀려났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승줄이 끊어질 때 할멈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다가갔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셨소? 할멈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하지. 잠깐 멈추고. 근데 저주는 진짜 했어. 그 집에 벌 내리길 빌었으니까. 매일. 박문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말이오. 하늘이 내 저주를 들은 건지 아니면 그 마님 죄를 들은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 말이 공중에 떴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다르오? 할멈이 박문수를 봤습니다. 다르지. 하늘이 내 편이라면 다행이고 내 편이 아니라면 그냥 죄가 죄를 부른 거니까. 그래도 결과는 같소이다. 할멈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할멈은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멈은 김진사 댁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저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아니면 더 이상 저주할 힘이 없어서였는지도. 대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묻힌 곳, 소나무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솔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할멈이 말했습니다. 맞지? 소나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멈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주가 통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가 죄를 불렀을 뿐. 그러나 할멈에게는 그 둘이 어쩌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떠난 사람의 이름이 그냥 흙 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찾아오고 세상은 그렇게 아주 느리게 그러나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